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또 김건희, 최상병 사건을 도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첫 소식 조은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 25부의 법관을 추가해 신속한 내란 1심 재판을 약속하던 시각 민주당은 사후 약방문은 유감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두는 내용입니다. 특검마다 3명씩 1, 2심 재판부를 설치해 모두 18명의 판사를 두는데 이들은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 선택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입법부가 개입하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은 뺐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을 맡고 있는 직위원 판사 등은 별도 재판부로 교체됩니다. 지금 현재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법안은 또 공직선거법처럼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한 선고를 하게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과 복권, 감형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기존 방식을 거스르는 건데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라면서 여론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 회동설이 실체가 있다는 식의 묵직한 엄호가 이어졌는데 정작 처음 폭로했던 서영교 의원은 추가 증거를 내는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거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가 특검의 대법원장 수사를 지휘한다며 최종 목표는 이재명 정권이 영구 집권하는 일당 독재 총통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업과 생태탕, 청담동 첼리스트에 이어 이번엔 조희대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유튜브의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제3자간 녹취록이 헌법을 능가하는 그런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재판부를 통째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됩니다.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해치지 않는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법원이 3대 특검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판 중계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하고 설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위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도 형사 25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특검 사건 재판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대 특검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 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해 일반 사건을 맡도록 했습니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줄여 특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특검 사건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 한 건이 배당되면
향후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35부와 김건희 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7부는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일반 사건 10건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서를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재판 중계에도 대비합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 중계 준비팀을 구성해 설비와 인력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원은 형사법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법정도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의 입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원 명부 확보가 필요하다며 임의 제출 방식으로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입니다.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김건희 특검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측 사이에 신경전이 오갑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선 겁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13일 그리고 18일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에게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 입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해 의혹의 진위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며 형식이 압수수색일 뿐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당원 명부 관리업체도 압수수색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 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가 구속기로에 놓인 건 지난 2012년 총재직에 오른 뒤 처음인데 이 한 총재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는 22일 오후에 열립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학자 통일교 총재는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 학자 총재에 대해 특검은 조사 하루 만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돈을 건넸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한 학자 총재라는 겁니다. 한 총재는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자진 출석해 9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한 총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건 2012년 총재직에 오른 뒤 처음입니다. 특검은 또 한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전 세계본부장 윤 씨의 개인 일탈일 뿐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한 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수수가 있었는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돼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 서류를 폐기하거나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는지,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으로 고객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에 28만 명은 카드 뒷면에 있는 CVC까지 유출돼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은 해킹이 시작된 뒤 19일 동안 해킹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지난 1일 금융당국 신고 때와 달리 고객 297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더욱이 297만 명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VC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를 이용한 고객들입니다. 롯데카드는 이들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키인 거래에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발생 시 회사가 전액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는 부정 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손실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해커의 최초 공격은 해킹을 인지한 지난달 31일로부터 19일 전인 지난달 12일에 있었고 회사는 19일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카드는 대주주인 MBK의 책임론과 관련해 MBK가 인수한 2019년 71억 원이던 정보보호 예산이 올해 128억 원까지 늘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 중에선 CVC까지 유출된 28만 명 고객에 대해선 회사가 전면 카드 사용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거래에서 해외 이제 직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해외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서 결제를 할 때 CVC 코드 외에는 별도의 어떤 인증 방법, 인증 코드나 이런 것들이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고객의 기본 정보에다가 CVC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CVC 유출 28만 명에겐 카드 재발급 시 다음 해 연회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2명, 피해 액수는 2억 4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도 더 늘어 복제폰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KT가 지난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 결제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피해 고객 수가 일주일 전 발표보다 80여 명 많은 362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액도 2억 4천만 원으로 늘었고 피해 유형도 상품권 결제에서 교통카드 결제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확인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아이디 2개 외에 2개의 아이디가 더 확인돼 모두 2만 명이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특히 당초 밝혀진 가입자 식별 정보인 IMSI 외에 단말기 식별 번호인 IMEI, 휴대폰 번호도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IMSI가 이제 유출됐다는 걸 확인하고 그 전체 고객 중에서 정확하게 뽑는 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합동조사단과 이제 추가 확대 분석을 통해서 이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 정보 유출 정황에 복제폰 우려도 커졌습니다.
KT는 복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유심정보 인증키가 있어야 하는데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아 그럴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증키 값을 모으면 불법 복제폰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인증키 값은 우리 시스템 내부와 유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상황에 안심하긴 이릅니다. 복제폰이 없는 상태에서 그 결제가 되는 방식을 아마 해커들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보된 유심키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고. KT는 지난 5일 비정상적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석 달간 사용 이력이 없는 초소형 기주국 4만 3천 대는 연동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고객에게는 통신연계 금융사기 보상보험 3년 무료 제공과 함께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는 고객 입장에서 신속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주요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 강국도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며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맞냐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 기반 속에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가며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 계기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 가진 인터뷰 내용인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털어놨습니다. 보도에 김희준 기자입니다.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통적 공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두 강대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설 위험이 있다며 가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중국과는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만큼 관계를 잘 관리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압박은 해답이 아니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단계적 해법을 재차 거론하며 우선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시 일부 보상을 하고 이후 군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이 매우 엄격했고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거라며 미국 측에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상황을 매우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면서 경제를 성장의 궤도에 올리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꼽았습니다. 타임지는 혼란기에 집권한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한국을 재부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K-팝 데몬 헌터스 등 K-컬처가 계속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런 열풍을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YTN 김유준입니다.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이달 말쯤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간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쯤 물러나는 이시바 총리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달 말쯤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24일 일본을 방문해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연방의회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주한미군 재배치 시도도 위험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한미 관계 보고서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서도 한미 관계에는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구금 사태의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작전으로 인한 한국 내 여론 악화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This is bad. Expect a pullback of future investments, at least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or at least until Congress can actually create a visa for this.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중심 경제의 한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 수출에서 타격을 입게 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패싱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재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한 이번 조지아 사태가 한미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 부흥 정책과 이민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 LG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당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단속을 했지만 루이지애나주의 현대차 그룹 제철소 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랜드리 주지사는 현지 시각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철소 건립 계획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 사태를 거론하면서 제철소 프로젝트에서 불법 노동은 있을 수 없다며 루이지애나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발족해 전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TF팀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기업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과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고 미국 측에 제기할 비자 관련 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일본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도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차 업체들은 2025년도 영업이익이 우리 돈으로 25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남미와 유럽 등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정부가 일본차의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춰 적용했지만 애초 2.5% 관세에 비하면 그래도 6배나 높습니다. 일본차 업체와 경제단체들은 괴멸적인 상황을 간신히 피했을 뿐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今回適用されます関税 15% による業界への影響はこれは決して小さいものではなく引き下げ後の関税率であっても日本経済企業に与える影響は大きいものがございます。 일본차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2025년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2조 6천억 엔, 우리 돈 24조 5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8.4%나 급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이외 지역으로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 자동차는 유럽에서 전기차 생산 판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로 판매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마쓰다 역시 캐나다, 콜롬비아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가 트럼프 관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에 더욱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면 특검에 나가서 수사를 받으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제보 자체가 근거 없는 찌라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습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시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좌표를 찍습니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찌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이랬죠. 한덕수 전 총리 등 또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면서 의혹을 부인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억울하면 스스로 특검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퇴근길에 입장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만난 적 없다, 또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 논란이 가시지 않는 것,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고 그냥 넘어가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았던 부분들 같은 삼았던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의 송승용 부장판사께서도 지적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예. 두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일 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번갯불에 콩을 굽듯이 파기환송심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직위원 재판부가 지난 3월 달에 윤석열 그 피고인을 구속 취소시켜서 석방을 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사법부의 신뢰가 많이 붕괴가 되어 있고 그 붕괴를 초래한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일부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해명이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정청래 대표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혹을 부인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내부에서조차 현직 부장판사가 의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해야 된다, 해명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 주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글쎄요, 현직 네. 부장판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지 물론 네. 저도 읽어봤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장판사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합의해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난 것이 옳다. 그렇게 해야만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자체가 언론에서 그리고 우리 토론장에서 우리 지금 정치 토론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것이 저는 참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논란이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일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 또 한덕수 총리는 이건 소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지금 보면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본회의장에서 한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면책특권을 없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제보한 사람의 녹취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요즘 녹취는 AI를 통해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가공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녹취한 사람을 공개를 하던가 아니면 부승찬 의원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가 그러면 그 대법원장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면책의 뒤에서 숨어서 얘기해놓고 예. 그다음에 대법원장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하지 않은 것을 이실직고 하시오. 그럼 뭘 어떻게 이실직고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된 것 아닙니까? 다만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까? 하나는 지난번에 파기환송을 왜 이렇게 빨리 했냐? 예. 전원 합의체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빨리 한 겁니다. 그러면 전원 합의체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대법관 16명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때 임명한 대법관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예. 파기환송이 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직위원 판사를 교체하라. 이건 우리가 헌법 제 101조에 보면은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배당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배당권에 따라서 돌려서 직위원 판사를 부장판사를 임명했는데 이것을 다시 해임하고 민주당한테 유리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뜻인데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를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원리는 알겠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는데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파기환송심을 그렇게 일찍 했냐? 보통 뭐 633에서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봤자 이제 석 달인데. 석 달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5월 1일 날 파기환송심을 결정할 때 2심이 나온 지 9일 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빨랐죠. 사실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너무나 이례적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항소심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으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올렸고요. 또 대법원에서 소부로 지정이 되자마자 예. 한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말씀하시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전원합의체로 직권으로 넘기신 겁니다. 그리고 7만 쪽에 이르는 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9일 만에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런 과정들을 민주당에서 볼 때는 예. 대선에 직접적으로 대법원이 개입한 거 아니냐,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법원에서부터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에 지난 70여 년 동안 이루어지던 이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유일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에서 면해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과연 지금 법원의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었는데 그동안 그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 것도 지적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너무 종합적으로 지금 나와서 지금 제가 지금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짚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이 너무 빠르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파기환송심이 나오기까지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 봤더니 그 전에, 그러니까 5월 1일 날 파기환송심이 있었고 그 전에 4월 7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4명이 만나서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만나서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파기환송이 그렇게 빨라졌다. 그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네. 역설적으로 다시 그러면 제가 반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법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해서 대법원에서 너무 빨리 파기환송, 자판도 아니고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희대 대법관의 괴략이다. 그런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이 선거법 재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이재명 의원 선거법 재판이 보면은 1, 2심, 2심 하면 한 2년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그럼 늦어졌습니까? 예. 이거는 그럼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자아 비판을 해야 자아 비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왜 안 지켰냐? 그러면 633이면 9개월이면 선거법은 통상 1년이면 다 끝나야 됩니다. 근데 2년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2년 뭐 1개월인가 2개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늦게 끈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빨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보자의 어떤 그 녹취만 있고 그리고 누구누구 아주 핵심적인 예. 조희대 대법원장, 정상명, 그다음에 김모 씨, 김건희 여사 오빠, 또 뭐 한덕수 권한대행 이렇게 딱 4명만 찍어서 4개월 전부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점점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써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중대 사건을 정말 중대 사건이지 않습니까? 공당이 문제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검증을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도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그때 시간, 인물, 장소, 특정 이런 것을 다 측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라.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부터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그 회동 의혹 그걸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죠 민주당에서. 근데 그 제보 자체가 허위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에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대정부질문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지난 5월에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틀었던 제보자 녹취가 한 유튜브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그대로 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녹취가 허위였다. AI가 제작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뭐 일부 그런 얘기가 오늘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최초에 지난 5월 달에 그 문제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이 그 제보 외에도 다른 제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승찬 의원이 이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이 필요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지금 이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라든지 또는 이 제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했었던 어떤 검증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서영교 의원에게 제보되었던 내용들과 현재의 이 상황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져 들어갔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다라고 지금 서영교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지난번 이 모임이라는 데에서 있었던지 그 전에 또 있었다고도 하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처럼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안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예. 그땐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후보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서영교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이 5월 1일 날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과 묘하게 맞아떨어졌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 녹취의 제보가 나오니까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이 그 모든 사안들을 확인해보고 또 네. 검증해봐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의원이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 물어보는 걸 통해 가지고 답변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의정 활동을 가지고 네. 마치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영교 의원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포함된 그 회동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똑같은 얘기를.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민정 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고 소스가. 그렇습니다. 제보의 소스가. 그죠? 고위직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이 예.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와의 그 회동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그 한 유튜브 방송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제보자의 목소리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오늘 해당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썰일 뿐이다. 믿거나 말거나 풍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방송했으니까 법적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들은 빠지겠다는 것이고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네.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가 한덕수 여기 관련된 4명만 억울하게 너희들이 이런 설이 있으니까 이런 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죄함을 밝혀라. 정말 상당히 무책임하고 인격살인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열린공감 TV에서 처음에 풀고 그다음에 4일 뒤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법사위라는 것은 면책특권이 가능한 지역이고 그리고 16일 날 김어준 TV에서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것을 전달하면서 또 얘기를 했고 지난 17일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면책특권을 뒤에 깔고 이런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리고 열린공감 TV에서 애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AI라든가 본인의 녹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혹시 이것이 수사가 돼도 뭐 1년, 2년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이것은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가처분이나 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도 이미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결국은 이런 날조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만 양산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고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유권자라든가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소설도 우리가 소설을 쓰지만 상상을 하지만 꿈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역으로 작문을 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결과가 나온 걸 놓고 그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작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알겠습니다. 큰 정당다운 국정의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 총리와의 이제 회동 여부가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오늘 전형적인 이제 아니고 말고식의 이제 방송이 나왔고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인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있죠. 근데 그 특검별로 전담재판부를 두는 법안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뭐 계속해서 뭐 위헌 시비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시는데 지금의 이 재판이 신속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왜 이렇게 재판이 더디고 진행되는 내용도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런 문제 제기를 이 전담재판부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 그 TF에서 밝혔습니다만 이 헌법 102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담재판부, 재판소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걸 아예 원초적으로 뺐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1명, 그리고 그 판사회의에서 4명, 그리고 대남변협에서 4명 이렇게 9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위헌성은 없다. 그런 점들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오늘 제출한 것입니다. 예, 전담재판부 구성할 때 국회 추천 몫은 뺐다. 그게 이제 위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위헌 논란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고 특별을 뺀다고 하더라도 저는 첫째는 그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 제101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재판의 독립도 있지만 배당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배당이라는 것은 법관을 지금 내란 전담 재판관으로 법관을 옮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배당권이고 이것은 저는 헌법 101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왜 그럼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뒀냐? 과거에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보댕이라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학자들을 통해서 왕의 권력은 신이 내린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은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그러나 그다음에 로크가 들어와서는 로크는 사법부는 군주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군주한테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만 이권 분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날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원이 되는 몽테스키에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서 군주도 이제는 천부인권 사상에서 백성한테 모든 걸 줘야 된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그중에서 사법적인 권력을 천부인권 사상에서 국민의 주권에 따라서 명확하게 국민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선출된 권력이 제1위다. 입법, 사법, 행정, 견제와 균형에서는 선출된 권력이 제1위일 수가 없습니다. 제1위라는 것은 로크의 이권 분립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사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군주의 고유 권한이 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뭐 취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민주당의 다수의 의석을 해서 특별 내란 특별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배당권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담 재판부를 두는데 이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12.3 비상계엄을 통하고 내란 사태라고 소위하는 그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내란 전담 재판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특수하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는 것은 국민이 합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할 때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민주당 일반도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법권 침해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면 그것은 국민의 합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사면, 감형, 복권 이런 것도 이제 안 되도록 이 전담재판부 법안에 이제 지금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발의를 했고요.
근데 그것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사면 복권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내란 전담 재판은 국민의힘이라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람들 전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기징역 받으면 그냥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지난 정부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로 사면한 분들은 사면 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걸려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받으면 그냥 평생을 예.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 사면권도 침해하고 또 피고인의 평등권도 침해된다. 이제 이런 논란이거든요. 글쎄요. 예. 그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 부분으로 제한될까요? 이런 내란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행위를 우리가 일컬어서 내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의 중대한 범죄, 그래서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이렇게 엄중한 죄를 짓고서도 불과 몇 년만 복역하면은 사면복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는 맞는 것입니까? 그런 취지 때문에 이 엄중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세력에게는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배당되어 여기에 이 뜻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특위에서 발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위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특검 특위, 민주당 내부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럼 이게 당론은 아니라면서요? 아직 당론은 아니고요. 여기 예. 이제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법안을 논의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이 법안을 발의하는 절차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야가 이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겁니다. 상임위에서.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오늘 이런 법안이 제출되자마자 법원에서는 또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판사 지금 형사 25부에 판사 한 분을 증언하기로 했고요. 또 뭐 형사법정을 증설하고 그리고 재판 중개할 수 있는 중개팀을 준비한다든지 또 지금 이 특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당받았을 때는 일반 형사 사건을 몇 건씩을 좀 그 배당을 주지 않기로 이런 식의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TF를 통해서 이런 법안들을 제출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지금 법원에서 이런 조치를 사후 약방문식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진작에도 신속하게 재판부 인원을 증원시킬 수도 있었고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공개하면서 진행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법원의 이런 행위들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법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법원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판하는 것이 그 내란 재판, 특히 이제 내란 재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냐,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하자, 그래서 법안을 마련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형사합의 25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한다. 그래서 그 판사는 일반 재판을 이제 전담을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또 특검 사건 한 건을 배당 받을 때마다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빼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한 거란 말이죠.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런 것을 사법부의 독립이 엄히 우리 헌법의 국민의 명령으로 국민 주권의 정신에 기반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압력을 해서 저렇게 했다고 보시면 그것도 또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직위원 판사라든가 형사 25부를 바꿔라, 직위원 판사 내려라, 그렇게 정치권이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질서가 상당히 위태로워졌다는 방증이고, 저런 모습을 통해서 입법부 대법원이 저렇게 재판부에서 증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사 배당을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난이도도 고려하고 이런 것을 대법원에서 언론 플레이라든가 언론 플래스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형사 체계 그리고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원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고 마지막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갈 때 우리 헌법이 수호되고 자유민주적인 어떤 시장 질서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 민주당이 저런 걸 가지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전담재판부 법안도 앞으로 이제 수정되고 이제 개선될 그런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죠, 오늘. 국회에서 이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촉발된 이 선출 권력 우위론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등이 도마에 올랐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 전체 맥락은 국민 주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 사이 저는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나 의원님께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보수 성향 3명 판사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내란 재판부 역시 위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두 가지 이슈. 두 번째 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것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권력 순위 이 얘기인데 나경원 의원은 이걸 중국식 모델에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뜻을 왜곡해도 한참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국무회의에서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위임받은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고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북한 또는 중국이다라는 중국식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동의할 국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과연 이 독재 프레임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북 그 어떤 색깔론을 씌우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게 많은 국민들이 좀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게 만드는 또 그런 측면을 지금 계속해서 본인들은 모르고 계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중국의 사법 시스템하고 비교하는 이 자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의 지금 사법 시스템 체계가 독재적으로 움직인다고 했다면은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오늘 저런 발언들을 저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 국민들의 그 민의를 너무 왜곡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정치는 입법, 사법, 행정 수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각각의 수장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치의 본질을 지도자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헌법 정신을 건드리면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것이 17세기에 절대주의 국가가 있을 때 절대주의 국가는 왕과 군이 통치하는 시대였고 그것에 반기를 들어서 나타난 것이 18세기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많은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그 기저에는 그것을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기저에는 삼권 분립이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 팽팽하게 균형이 깨지면 이것은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권력이 우위했다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행정권 수반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될 워딩을 저는 했다고 보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뭐 그런 말이 그런 취지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야당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써서 워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장 교수께만 여쭙겠는데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안 돼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였고 네.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다음 주에 영장 심사가 있을 텐데 만약 그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파장이 상당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죄책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원이 결정하는데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세 번째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데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통일교가 정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 특정 기간에 통일교 교인들이 통일부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서 저 당원 명단 작성지를 가져가서 해가지고 접수를 해서 그 기간에 있었냐? 그러면 2022년 12월에 입당원서 그 금방만 확인하면 되는데 5만 명 걸 전부를 지금 가져가서 그것을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검 측에서는 가져가서 보지만 그 특정 기간만 우리가 대조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원 명부라는 것은 정당의 존립 가치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정당 사상,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을 파괴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들고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많다. 이 기간 동안에 입당한 사람들, 신규 입당자만 달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정치가 정말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통합과 화해 정치 그런 것이 물 건너간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 심사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지금 특검에서는 이게 이제 과거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든가 대선에 또 통일교가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좀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함구 지시 의혹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실태까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홀로 현장에 출동한 이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지기까지 해경의 조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인천지검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검찰청 반부패 기획관이 수사팀장으로 급파됐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 전담검사 등 3명이 팀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순직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함구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2인 출동 원칙과 최대 3시간 휴식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건 물론 근무일지 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이 경사 실종 이후 파출소에서 자체 탐색을 벌이다 상황실 보고가 늦어진 정황도 드러났는데 상황실 보고 25분 만에 이 경사가 구하려던 남성이 군에 발견된 만큼 조금만 빨리 보고했다면 물에서 50분 정도 버틴 이 경사도 구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된 외부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지시한 가운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투자금 출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이춘석 의원 사무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수색 다 끝내고 나오시는 게 좋은가요? 이 의원이 참호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의원실을 찾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투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목록에는 보좌진들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의원실 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영장에 적시된 자료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춘석 의원이 친고 재산의 2배가 넘는 10억 원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후원금 등 정치 자금이 투자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주식 차명 거래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투자금은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수익과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했다고 해명했는데 지난주 경찰에 투자금 출처와 관련한 계좌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건 아닌지도 조사하고 있는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의원과 차보좌 간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늦더위가 사라졌습니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태풍 북상이 마지막 우려로 남았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그치며 맑은 가을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다운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다시 비가 예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0에서 60mm, 서해안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기온을 끌어내렸습니다.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30도 아래 평년 기온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서 밀려온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감싸며 기온 자체가 4, 5도가량 떨어진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 주말부터 북쪽 찬 공기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찬 공기는 태풍의 북상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 남해에서 발생한 열대요란 혹은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달 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태풍이 한반도에 내습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예정된 10월 상순에는 기압계의 변화가 유동적인 만큼 태풍 북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이렇게 최근 잇따라 내린 단비 덕분에 극심한 가뭄을 앓던 강릉 지역의 저수율도 조금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평년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요. 강릉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수 2차 배부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강릉의 생활용수 주 공급원인 오봉 저수지. 최근 내린 단비로 저수율이 20% 중반대를 넘어서면서 극한 가뭄의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치와는 큰 격차를 보여 물 사정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여전한 상태. 강릉시는 이에 따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생수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인당 2리터 생수 12병으로 지난 1차 때보다 물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그동안 배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생과 유학생 등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고 24개월 이하 영아 가구에는 생수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과 노인 대학 등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생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가정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정에 먹는 물도 부족해서 이러한 시기들이 빨리 좀 하늘에서 비도 좀 많이 좀 내려주고
강릉시는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절수 실천과 지원 방안을 공유하는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물 사용량이 많은 음식점과 숙박업계를 중심으로 절수 동참을 요청하고 영업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가뭄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오름폭이 커진 곳은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벨트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정부가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습니다. 직전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커졌고 상승폭도 2주 연속 확대됐습니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성동구는 0.27%에서 0.41%로 상승폭이 0.14%포인트 커졌고 마포구는 0.11%포인트, 양천구는 0.09%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지난 13일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의 전용 면적 113제곱미터가 26억 5천만 원에 계약됐고 14일에는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의 84제곱미터가 25억 1천만 원에 팔리는 등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강남구는 오름폭이 축소됐지만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는 모두 확대됐습니다. 용산구는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관망세가 유지됐지만 재건축 추진단지나 대단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로는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성동구와 마포구 등 인근 선호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은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권으로 토구역 등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마포구와 성동구가 향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정 전에 아파트를 사려는 선취모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일부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로 수도권 전체 오름폭도 0.03%에서 0.04%로 직전주 대비 커졌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에 대한 기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주식시장 부양 의지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6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전날보다 1.4% 오른 3,461.30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만에 8만 원대를 회복했고 장중 35만 7천 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쓴 SK하이닉스는 5.85% 급등한 35만 3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37% 오른 857.11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겠다며 증시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같은 불합리한 거래를 척결하고 합리적 경제 정책으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15개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란 일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만 해도 3천을 넘을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면서
자본시장 안정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주가 조작, 불공정 공시 같은 불합리한 거래 척결, 상법 개정을 통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 합리적 경제정책, 산업정책으로 비전을 뚜렷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일이 지속 추진돼야 하고 성과도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투기가 국가 경제를 불안케 해 대체 수단으로 주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며 성수품 가격 안정과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입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원 명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입니다.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김건희 특검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측 사이에 신경전이 오갑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선 겁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13일 그리고 18일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백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에게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해 의혹의 진위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며 형식이 압수수색일 뿐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당원 명부 관리업체도 압수수색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2일 오후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앞서 오늘 오전 한 총재와 정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인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파티 의혹 관련 감찰은 서울고등검찰청이 맡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의 업무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팀장을 맡았는데 이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파티 의혹도 인권침해 점검 TF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의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된 가운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박상용 검사가 법무부 발표는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고 이전 부지사를 기소했던 당시 수원지검 형사 6부장 서현욱 검사는 검찰이 자체 조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 일시로 지목된 날짜에 입회했던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 역시 음주 장면은 본 적 없다고 했다며 술파티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검사는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공식 발표보다 먼저 알게 된 건 공무상 기밀이 누설된 거라며 이에 대해 대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술파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인데 서울고검이 본격 감찰에 착수하며 조만간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두고 법리상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보통 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문 전 대행은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이제라도 보통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형사합의 25부 지규현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항고에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 기간 도과 이후 항고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갈린다며 즉시 항고 대상은 보통 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보통 항고 대상이 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실익이 있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있어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에도 여야는 특검 수사와 또 사법개혁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각종 개혁 입법에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가시돋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은 최근 여권의 검찰과 사법개혁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전담 재판부를 두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아주 한번 위기적인 독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는 나 의원 주장에 김 총리가 내란 세력이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우리 나 의원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지금 내가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그거는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법, 노조법, 그리고 산재 예방 대책 때문에 기업이 다 망한다. 투자자가 다 떠난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국익을 훼손하는 선 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총리는 일반적 헌법 원리상 연임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방송 3법 통과를 놓고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민노총에다가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직권면직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직권면직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총리가 국회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정부 질문 내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의석에서도 고성이 터져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청해달라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은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를 받고 명백하다는 걸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지금이라도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난 대선 때 이례적이고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전형적인 여론몰이용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인민재판부 설치법 발의와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야당 압살 등 반헌법적인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났다면서 이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인 장모 씨 등 중국 교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윗선이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교포 장모 씨 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장 씨는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와 또 다른 피의자 류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일대를 다니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 류모 씨는 무단 소액 결제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3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 윤모 씨와 60대 의사 신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씨와 심 씨의 변호인은 살인과 허위 진단서 작성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친 뒤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훈계를 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며 재범 우려가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 등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주역 인근에서는 SRT 열차가 비상정차해 승객 190명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출근이 시작될 무렵의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호원 나들목 인근에서 24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의 여파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대 도로는 3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호남고속도로에선 화물차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2명과 SUV 운전자 등 3명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일부 차로가 통제돼 인근 도로 2km 구간이 한때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율량동 교차로에선 승용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임산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선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낚시조끼를 입은 60대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해경은 남성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역을 떠나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경주역 인근에서 비상 정차하기도 했습니다. 열차엔 승객 109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들은 출발한 지 2시간 10분 만에 경주역에서 후속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SR 관계자는 선로 장애물이 열차 하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배장기가 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전을 위해 승객들을 환승 조치했고
해당 열차를 부산 차량기지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경찰이 다음 달 말에 열리는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비해 합동 대테러 훈련에 나섰습니다. 에이펙 장관회의가 예정된 인천 영종도 회의장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박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땅에 착지하자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곧이어 2차 화학 테러가 발생하며 노란 연기가 순식간에 일대를 뒤덮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이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하고 대원들은 보호 장비를 입고 쓰러진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현장에서는 유독가스 정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경찰 특공대원들은 테러범을 쫓습니다. 헬기와 건물 옥상에서 내려온 특공대원들은 잠시 후 건물 안에 숨은 테러범 진압에 성공합니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습니다. 장관회의가 예정된 인천 영종도 에이펙 회의장에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인천경찰청장 지휘 아래 영종소방서와 119 특수대응단, 군화생방 대대 등 10개 기관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해서 드론 폭발물 테러, 화학 테러, 그리고 그 테러범이 인지를 잡았을 때 진압하는 작전,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경찰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 만큼 유관 기관과 함께 테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중국에서 군사 경제 분야의 안방 잔치가 또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미 결집을 넘어 미국을 대체할 중심 국가로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연례 다자 안보 대화, 베이징 샹산 포럼이 열렸습니다. 세계 100개국 국방 책임자와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둥진 국방부장이 개막 연설에 나섰습니다. 타이완과 남중국해에 대한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冷战视为霸权主义、保护主义的阴霾不散. 남부 광시성 난닝에선 중국 아세안 엑스포와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45개국 지도자와 3,200곳 넘는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한정 국가부주석은 기조연설에서 아세안과 FTA 3.0 추진, 1대1로 공동 건설 등을 기약했습니다. 中国愿继续同东盟国家一道，推动中国东盟命运共同体建设不断迈上新台阶。 앞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 열병식에 이어 중국의 군사 경제력을 과시하는 안방잔치가 동시에 열린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승전 80주년 행사를 총결산하면서 미국 대안 세력으로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向世界表明，中国是战后国际秩序的坚定维护者，展示我们致力于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负责任大国形象。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일방적 괴롭힘과 보호무역에 맞서자며 한미 관계에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동시 참석이 유력한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G2의 주도권 다툼은 절정에 달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1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런던 교회 총리 별장인 체커스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의 무역 관계와 원자력 협력,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두 나라는 기술, 원자력 프로젝트로 100억 달러, 약 14조 원 규모의 거래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동부의 한 농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가정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류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수요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남부에 있는
요쿠 카운티의 한 농장 헛간에서 총성이 잇따라 울렸습니다. 12 or 13, then you could tell that it was no longer just one gun shooting anymore. 몇 차례 이어지던 총격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서야 멈췄습니다. I can confirm that the shooter is dead. I can confirm that there were 5 law enforcement officers who were shot today. 3 fatally, 2 that were transported here to Wellspan. 경찰은 전날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 농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은 헛간을 수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자 주 당국은 한때 주변 도로를 모두 차단하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주지사는 희생된 경찰관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kind of violence isn't okay. We need to do better as a society. We need to help the people who think that picking up a gun, picking up a weapon is the answer to resolving disputes. 주 경찰은 총격범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인 AI와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의미하는 AX가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훈련 현장에도 인공지능 코치가 도입됐습니다.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 구기 종목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셔틀콕으로 재미와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지난해 파리 패럴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 대표 효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훈련 현장에 도입됐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운동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선수마다 신체 조건과 특성이 달라 경기 영상을 분석하고 훈련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코칭 솔루션은 스윙 자세와 동선을 인식하고 셔틀콕의 궤적까지 추적해 선수 개인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건 훈련 현장에서 촬영한 10,000세트의 영상을 데이터화해 인공지능에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양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분석용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경기 내용을 수치화하고 시각화를 통해 선수별 맞춤 전략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경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코칭 솔루션이 선수들의 성장과 도전을 돕는 제3의 팀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선두 LG가 KT와의 더블 헤더를 모두 가져오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 LG는 수원에서 열린 KT와의 더블 헤더 1차전을 6대2로 이긴 데 이어 2차전에서는 안타 18개를 집중시켜 1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4연승을 달린 LG는 자력으로 정규 시즌 1위를 확정할 수 있는 매직 넘버를 6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KT는 4연패에 빠지면서 5위로 내려앉았고 6위 롯데 반경기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홈런 선두 삼성의 디아즈는 NC와의 경기에서 시즌 48호 홈런과 함께 142타점째를 기록했습니다. 디아즈는 2015년 삼성의 나바로가 세운 외국인 선수 최다 홈런 48개와 타이를 이뤘고 역시 2015년 테임즈가 세운 외국인 선수 최다 타점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삼성은 3연승을 달리며 KT를 따돌리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나는 8회 석점을 뽑아내며 기아에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4연승을 달리며 18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다시 가을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는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릉에도 최고 60mm로 가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갈에 또 한 번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 특히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대전 19도, 광주 20도로 아침에는 조금 더 서늘하게 느껴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3도, 대구 25도에 머물면서 조금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비는 주말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밤까지, 영동은 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